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네시스 GV8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뒤집어서 네. 안쪽으로. 네, 디젤은 이렇게 흡음재 들어가 있죠. 소리 경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열판하고 요 흡음재 들어가 이 있습니다. 방열판은 여기가 터보 차저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올리니까 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거고, 네. 이 흡음재는 여기서 엔진 진동이 생길 거잖아요. 네. 네, 그걸 걸러주는 거죠. 네, 그렇죠. 직렬 6기통으로 바뀌었어요. 현대에서 직렬 6기통은 처음 만들죠. 디젤 엔진의 직렬 6기통은 이제 현대에서 처음 제조를 하는데, 사실 현대가 그 엔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됐죠? 91년도부터 이제 알파 엔진부터 알파, 그렇죠. 만드는 알파. 그랬으니까 네, 네. 30년 됐나요? 네. 예. 29년 이제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뭐 다른 제조사들은 거의 자동차 만들는과 동시에 엔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넘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자체 엔진 그 전에는 이제 미쓰비시에서 받아다 쓰고 30년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 거네요. 아유, 애기죠, 애기 아직.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참 대단한 거고. 그동안 이제 직렬 6기통을 만들 새가 없었죠. 그쵸. 네, V6 만들고, 직렬 4기통 만들고. 3000cc 넘어가는 거가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그렇죠. 차 기준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맨날 미쓰비시에다가 좀 엔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기아는 또 마스다에서 엔진 좀 주세요. 그 이스즈에서 엔진 좀 주세요. 아니, 뭐, 참 굴곡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려서 꼬서 이렇게 그동안 엔지니어링 하다가 이제 현대 전주영 회장님이 이제 좀 뭐랄까요 야심차게 네, 이현순 박사님 불러서 만들어. 그때 이제 미쓰비시 구보 회장이 야씨 니들이 무슨 엔진을 만들어 하다가 나중에 이 열 테스트 하는 거, 이게 센서 막 수백 개 꽂혀가지고 열 테스트 하는 거 보고 식은땀 흘렸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야 엔진 반으로 깎아줄게 이거 포기하면 안 돼? 다 됐는데 미쳤어요? 결국은 이제 미쓰비시하고는 이제 애증의 관계죠. 네. 그래서 GDI까지 같이 갔다가 미쓰비시는 GDI를 최초로 개발한 제조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직분사 엔진을 최초로 개발했다가 이게 노킹 문제하고 이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현대에서 에쿠스 같이 이렇게 만들다가 결국은 어부지리하게 된 건데 그거를 잘 가지고 와서 결과적으로는 잘 나가는 듯 했어요. 현대도 에코스를 만들 때 GDI를 잠시 냈다가 잠깐 숨긴 적이 또 있었죠. 들어갔을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프리미엄 고옥탄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그거 뭐 파는 데도 없었고 그러니까. 노킹 나고 뭐 부족 일어나고 이러니까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왜 이러냐 그래서 슬쩍 MPI로 바꿨다가 그러고 나서 2010년서부터 정비 다시 해가지고 이제 GDI 이게 우리의 미래다. 그러고서 이제 엔진을 냈는데 이게 또 내구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네 건의 소송이 아직은 결론이 안 났고 결국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듀얼 인젝션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CVVD 가고 있고 뭐 다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바꿔서 잘 섞어서 쓰고 있어요. 어떤 건 CVVD만 쓰고 있고 어떤 건 듀얼 인젝션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1.6 터보에서는 이제 CVVD 쓰고 있고 그다음에 2.5에서는 그 스마트 스트림에서는 이 듀얼 인젝션 쓰고 있고 앞으로 이제 터보가 되면 그 두 가지 다 쓴다 그러네요. 가솔린은 올해 이제 봄이나 뭐 이제 여름쯤 이렇게 순차적으로 2.5, 3.5 이렇게 순차적으로 낸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먼저 나왔어요. 디젤은 아시다시피 요게 이제 국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유럽은 이미 이제 디젤 신규 수요를 거의 뭐 개발하고 있지 않고 미국도 퇴출 분위기죠. 미국 2025년서부터는 뭐 때문에. 거의 퇴출하겠다. 프랑스에서 먼저 천명을 했고 독일이나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력 발전이 거의 뭐 90% 이상 친환경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뭐 네덜란드는 이미 이제 전기차로 거의 가고 있고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디젤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디젤 수요가 급격하게 원래 없었는데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도심 환경에서 이렇게 저회전 토크 쪽에 이렇게 치중되는 운전들이 많잖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또 연비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유류 가격이 좀 비싸니까 또 뭐 오일 쇼크 같은 거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터당 좀 많이 가는
가격보다도 뭐 이런 여율 쪽이 좀 좋은 디젤에 치중을 하는데 어쨌든 요 모델은 이제 국내용으로 낸 거예요. 그 해외 수출은 아마 적극적으로 이 모델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직렬 6기통으로 바꿨는데 이 직렬 6기통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네. 예. 이 뭐 큰 의미를 두실 건 없고요. 이게 내연기관의 이제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길어야 한 10년 갈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네. 10년 이상은 안 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의 디젤 3000cc 엔진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를 이제 만들면서 신기술을 대거 넣다기보다는 기존의 농익은 기술들을 이제 모듈러 형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실린더 500cc 그 모듈러를 직렬 4기통을 이제 인라인 6기통으로 해서 두 개를 늘린 거죠. 네. V6 사람들이 이제 V6하고 인라인 6하고 장점, 단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V6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네. V6는 양쪽이잖아요, 배기가. 그렇죠. 양쪽으로 네. 나오는데 네. 이 배기가스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네. 막 이것저것 달아야 된단 말이죠, 배기에. 그렇죠. 예. 도저히 공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차도 지금 보면 직렬 6기통인데 한쪽에만 달렸는데도 거의 꽉 차 있는 원래 느낌이잖아요. 직렬 6기통이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렇게 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터보차저 있고 요 밑에 네. 총매 있고 막 여러 가지 EGR이니 뭐니 막 붙어야 되니까 네. 이걸 양쪽에 붙여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고압 EGR, 저압 EGR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압, 저압은 뭐 3000cc에서는 이미 유럽이나 뭐 다 쓰고 있는 분위기니까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직렬을 쓰는 이유가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잖아요. 그 엔진룸을 좀 크게 써야 되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서 그래서 보통 V6로 하면 이게 짧아지니까 그 전에 개념으로는 그랬죠. 그래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뱅크각에 따른 뭐 정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 없고요. 그건 이제 엔진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뭐 인라인 6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현대가 그 인라인 4를 인라인 6로 모듈러로 하면서 두 개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좌우에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몰면 되니까. 그리고 또 구조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인라인이 좋아요.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돈도 좀 덜 들고 부품 공유도 할 수 있고 좀 요 4기통에서 2기통만 늘리면 되니까 뭐 라인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터보차저에 이렇게 냉각 라인 뽑거나 터보차저 배치하기도 참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터보차저인데요. 터보차저가 꽤 크네요. 그러게요. 배기량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 디젤은 그 가변 터보 쓰잖아요. 안에 베인 들어가 있고 VGT? VGT. 가솔린을 VGT로 잘 못 쓰는 이유가 온도 때문이죠. 이 내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베인이 견뎌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 그 디젤은 한 900도, 1000도 이하로 올라가는데 이 가솔린은 1000도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열 금속이 보통 한 900도에서 1000도까지밖에 못 견뎌요. 그러면 이제 그 특수합금 내열 금속보다도 더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럼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포르쉐에 들어가는 그 가솔린 박스터 2.5 그 S, 박스 S, 그게 이제 VGT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터보 S에 VGT 들어가고 하는데 엄청 비싸요. 그 터보 차저 한번 나가면 뭐 눈물 납니다, 진짜. 좋은 건 아는데 막 쓰긴 힘들죠. 비싸.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GTR에도 이제 VGT 들어가는데 비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VGT라 그래도 디젤에 들어가는 거는 베인이 이제 특수 그 합금강 내열 금속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뭐 가격이 상승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VGT로 이제 배기량이 많지 않을 때 이거 조정을 하는 거고요. 저쪽에 그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웨이스트 게이트 열어주는 그 장치도 있네요. 그래서 배기가 필요 없으면 이제 VGT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3000cc니까 또 그 이게 배기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또 들어오면 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돼 있고요. 이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EGR이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 쪽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요거 냉각수를 시키는 거 보면 여기가 저압 EGR, 여기가 저압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압 EGR 이쪽에 달아놓냐면 자 이게 배기가스가 이렇게 해서 터빈을 돌리면 컴프레서가 공기를 빨아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압이라는 이야기는 저 멀리 이미 압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엔진을 밀어주려면 그 압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터빈
컴프레서가 돌면서 빨아당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여기서 빨리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압 EGR은 항상 컴프레서 앞쪽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냉각수 라인이 이쪽으로 빠져서 들어가요. 그렇죠, 냉각수 라인. 이게 오일 라인이고, 네, 위에가 오일 여기가 라인이고. 냉각수 라인이에요. 네, 그런 그러면 네. CHRA가 네. 오일하고 냉각수하고 이중으로 냉각을 네, 하네요. 네, 보통 디젤에서는 이제 오일만 하는데, 네. 현대에서 이 열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썼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저압 EGR이 들어가게 되면 저압 EGR은 그 효율은 좀 떨어져도 네. 이게 그 지속성이 있죠.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죠. EGR 쓰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녹수 줄이기 위해서 그쵸. 실린더 온도 낮추가지고 이제 그 산소하고 그 질소하고 이상 화합물 네. 예, 그거를 이제 줄여주는 건데 녹수가 이게 질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몸에 녹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녹수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저압 EGR 쪽이 여기 이제 붙어 있고, 네네. 효율적으로 솔직히 잘했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압 EGR 여기다 두고 냉각 라인을 CHRA에다 집어넣고 오일로도 집어넣고, 예, 그래서 이렇게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VGT 방식인데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웨이스게이트로 네. 예, 조정해주고 그리고 요게 이제 엔진의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위치도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배기가스가 나오자마자 터빈 돌리고. 네, 그래서 효율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그 내연기관의 그 노하우가 이제 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뭘 해도 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어떤 자유로운 설계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라인 6치고는 엔진 룸은 굉장히 꽉 쓰네요. 그럼 이제 고압 EGR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압 EGR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를 뺐어요. 네, 네. 지금 이쪽으로 많이 뜯었습니다. 저쪽은 그대로고 예. 여기 여기까지 커버 있는 거 다 뜯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고압 EGR 여기 있죠? 예. 네, 여기가 고압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저압이고 여기는 고압으로 해서 두 양쪽에서 그 녹수, 그러니까 실린더 온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리서큘레이션, 이그조스트 가스 리서큘레이션 장치를 두 개를 달아놨고요. 요게 이제 뭐 현대차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000cc 디젤은 요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녹수 규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SCR 집어넣고 DPF 예, 다 집어넣어서 이제 총체적으로 어떻게든 안 내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흡기 인테이크 쪽으로 이게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루트가 네. 흡기가 이렇게 에어크랜너가 여기 보이시죠? 네, 이쪽에 네. 에어크랜너가 있고 여기로 쭉 가서 터빈에서 그 컴프레서 쪽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네. 압축이 돼서 쭉 돌아서 순행식 인터쿨러를 통해 가지고 식혀서 네. 안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컴프레서에서 압축을 할 때 저압 EGR을 빨아당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로 들어가면서 고압 EGR이 쏙쏙 넣어주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흡기 인테이크 쪽은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만들어 놨네요. 네. BMW 때문에 그런가 봐요. 교훈을 얻었나? 네, 보통은 이제 그 폴리머, 리인포스트 폴리머로 하는데 네. 그것도 한 300도 정도는 견디는데 예, 그래도 이게 자라보고 놀란 거서 그렇죠. 예, 원래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리인포스트 폴리머로 했다가 뭐든지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이렇게 또 보완이 되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기술자라도 설마 이것까지는 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카본 슬러지가 쌓여서 막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냉각수 뭐 이렇게 새고 이 조건이 맞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발화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저압하고 그 고압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저압에서 그러니까 필요시 효율은 고압이 높여주고 항상성은 저압이 계속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뭐 화재 위험성은 없는데 이런 안전장치 그러니까 혹시나 그 고압 EGR로 들어가는 라인에서 문제가 생길 거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화재에 좀 더 강한 알루미늄 고압만 있으면 그 디젤 흡기에 슬러지가 많이 생기는데 저압이 기본적으로 저압은 깨끗한 게 들어가거든요. 저압은 일단 걸러줘요. 그러니까 DPF를 지난 깨끗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DPF 라인에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지나서 저압이 섞여 있는 이중 EGR 같은 경우는 이 내부가 생각보다 덜 더러워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테넌스도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고압만 쓰는 거는 뭐 한 5, 6만 킬로미터만 써도 안에가 막 뭐 떡이 진다고 숟가락으로 퍼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죽상동맥 경화증처럼 뭐 이렇게 막 기름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카본 떡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그 거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버전의 내연 자동차의 그 엔진이기 때문에 보완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녹리건 엔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신기술이 들어갔거나 뭐 다른 제조사들보다 특별할 만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내용이라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 그냥 맛 좀 봐라. 뭐 국내 소비자들 뭐 니들이야 뭐 뭘 알겠냐? 아무거나 줘도 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디젤 좋아하니까 디젤을 이용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다 했으니까 뭐 사세요.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이 보완이 된 거죠. 이 알루미늄 그 바퀴 매니폴드까지 쓴 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 저쪽에 자, 여기가 브레이크 쪽입니다. 네, 브레이크 쪽에 보면은 ABS 쪽하고 자, 요게 브레이크 오일이죠. 네, 브레이크 오일, 플루이드. 네.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플루이드. 네, 플루이드고 그 안에 그 자, 여기 보시면 보통은 그 하이드로백이라고 해서 냄비같이 큰 그 구조물이 하나 들어가는데 드럼 같은. 네, 드럼 같은.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없고 여기 바로 실린더가 들어와서 이게 ABS 모듈 같은 모듈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 인테그레이티드 IDB 혹은 IEB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모듈인 거죠. 그 다이나믹 브레이크, 인테그레이티드 다이나믹 브레이크. 이게 IDB라 그러는데. 그래서 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신호를 받아서 이 모터가 모터가 이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줘서 이 브레이크 라인으로 어시스트를 계속 시동 걸려 있으나 없으나 전장만 살아 있으면 돼요. 그렇죠. 전기만 살아 있으면 전력으로 그걸 해주는군요. 이게 그래서 시동 꺼졌는데도 브레이크 잘 들었어요. 요게 그 펠리세이드로 얻은 교훈이 아니에요. 이게 펠리세이드로 얻은 교훈이 아니라 펠리세이드를 보고 이렇게 개선한 게 아니라 이걸 왜 만드냐면 요거 만도에서 지금 IDB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데 GM에 먼저 공급을 하고 현대에도 지금 공급을 하네요. 그러니까 GM이 그동안 이제 컨티넨탈하고 이제 브레이크 라인 쪽 공급을 받았다가 컨티넨탈이 그 독일 애들이 되게 까다롭잖아요.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또 뭐만 했다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달라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꿨대요 브레이크 제조사를 공급사를 만도는 좀 유연하잖아요. 아무래도 보시나 컨티넨탈에 비해서는 약간 좀 이 자존심이 좀 덜하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는 모양이에요. 만도분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말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만도는 후발 업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어서 GM이 이제 만도 브레이크를 쓰고 테슬라도 써요. 테슬라도 만도 브레이크, 만도 스티어링 기어 이렇게 일부 모델에 모델 3에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IDB를 이제 출시를 해서 요거를 이제 자동차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트레일블레이저에도 그게 들어가요. IDB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율주행을 위한 포석이에요. 이제 점점 이렇게 쓰는 게 증가되겠죠. 대부분 이제 바뀌어 나가는 방향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조사들이 안전한 차를 만들어라. 그 시동 꺼져도 브레이크 듣고 스티어링 휠 잘 돌아가는 차를 만들어라 요구하지 않아도 이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오비락으로 딱 그 직전에 펠리세이드가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안전하지 않은 줄 알고 이렇게 개선했다기보다 그 전에도 안전하고 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시대의 방향성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에 따라서 더 안전해진 거죠. 지금 이게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 이게 원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는 이런 방식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내연 자동차에도 하이브리드 써보고 전기차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자율주행 지금 이제 2단계 자율주행 중에서는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와 있잖아요. 지금 2차도 보면은 그 HDA2라 그래서 차선도 변경해주고 뭐 이렇게 자동 제동도 막 교차로에서 걸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해주려면 이 서버 모터들이 더 커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이게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얘가 자연스럽게 제어를 하려면 모터가 들어가는 게 제일 편안한 구성인 거죠. 모터는 이게 소프트웨어로 주파수로 조정하기가 참 좋거든요. 적당히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터들이 서버 모터들이 점점 커지고 이런 기능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뭐 제조사 각성해가지고 얘는 뭐 잘 만들고 비싸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라 트레일블레이저 저렴한 차인데 그 차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은 이겁니다. 그럼 펠리세이드는 왜 안 됐냐? 거기는 이제
기초적인 그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러니까 HDA 1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이 모델은 여기에서 이제 FSD까지도 고려를 한단 말이죠. 다음 단계가 이제 3단계 FSD인데 그러려면 기본 포석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hift by Wire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브레이크 와이어 이게 브레이크 바이 네, 와이어예요. 네, 네, 이게 네.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고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스티어 바이 와이어. 이제는 이제 물리적인 그 연결이 떨어지고 앞으로는? 얼마 전에 인피니티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오류가 있었다고 좀 그 기술적인 완성도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다음 모델은 그러니까 모델 Y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하고 완벽하게 이제 FSD 넘어간다 이제 전략인데 앞으로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붙여보세요. 붙습니다. 네, 여기. 여기는 그러니까 붙습니다. 네. 요거. 여기도 붙습니다. 네. 요거. 안 붙네요? 네, 요거는 안 붙네? 알루미늄 합금. 오. 요것도 알루미늄 합금이네요. 네. 네. 그죠?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을 이렇게 많이 쓰면 이 차체가 가벼워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량화를 위해서 많이 쓰는데 네. 주로 공급차에서 이렇게 많이 쓰죠. 네, 공급차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쓰게 되면은 이 차가 가벼워지니까 거동이라든지 이 아무래도 차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출력을 높이느냐, 무게를 줄이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항상 이 공학자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토스는 무게다. 그 다음에 이제 AMG 같은 거는 이제 출력이지 무슨 뭐 그러고 있어 무슨 힘세면 다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페라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기역학을 좀 무섭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에어로다이나믹이야. 뭐 그냥 그건 엔진 기술이 없는 놈들이나 하는 거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돼. 하다가 맥라렌에 발리고 나서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그 페라리가 이제 그 다운포스 공기역학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 것도 경량화가 이제 제일 목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휠하우스에서 버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합금의 강성이 되게 이제 높은 걸 쓰죠. 거기다가 이제 네. 올케이지까지 네. 높고요. 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에 따라서 진동 상쇄하는 게 있고 네. 못 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많은 진동 상쇄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진동 상쇄를 하더라도 되게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요 알루미늄 합금은 뭐 마그네슘 실리사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요걸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 이것 때문에 승차감이 좋아진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승차감 좋게 만드는 거는 거기서 더 틀린 말은 승차감 때문에 이걸 썼다. 라는 건 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자동차에서 승차감 결정하는 거는 스프링, 쇼크업쇼거, 그 다음에 타이어. 부싱. 타이어가 제일 중요해요. 타이어가. 타이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왜 비클 다이나믹스가 되게 대단한 학문인 게 뭐냐면 자동차가 1톤이든 2톤이든 컨택 백체가 손바닥만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손바닥 4개로 2톤에 달하는 이 무거운 차 이게 2.2톤 정도 되는데 얘가 뭐 어떤 때는 200km로 달리는 그 동작까지도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바닥 4개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나 다양한 어떤 계산들이 다 필요한 거고 왜 자동차를 공학의 산물이라 그러냐면 이 제한된 접지를 가지고 안정성을 그 동일한 면적을 쓰면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접지를 유지하는 이걸 동작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동을 잡고 충차감을 잡아주는 거는 그냥 주 역할을 하는 그 파츠가 있어요. 그 파츠에서 설명하시면 되고, 요거는 경량화가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쓰면 승차감이 좋아진다는 건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경량화가 이루어지면 차가 거동이 깔끔해지고, 또 밑에 그 현가 질량이 좋아지면 이게 군더더기가 없어지니까 뭐 그런 거죠. 특히나 알루미늄이 효과가 있는 부분은 센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부싱의 변형 한계를 넘어서 차가 뭔가를 쾅 차가지고 쳤을 때 뭔가 조금 고급 같은 쾅 치더라도 좀 고급스러운 게 있고 좀 덜 고급스러운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주 목적이라거나 그냥 편안하게 타고 있는 중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것도 뭐 설명드렸듯이 그 슈퍼카에 들어가는 굉장히 강한 7005나 7075나 뭐 이런 초드랄루민계에서는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부연하자면 그 카본 파이버 린포스 폴리머, 카본, 흔히 알려지는 그 카본이 충격 흡수 전혀 못합니다. 그거 그쵸.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만 해요. 그러니까 이 카본으로 지가 워낙 세서. 네, 카본으로 암을 만든다는 얘기 있었어요. 렉서스에서 예. 그 카본으로 안 만든다고 하다가 보시도 그랬었고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암은 워낙에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료들이 이게 플렉서블 해야 돼요. 플렉서블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플렉서블 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부셔집니다. 그렇죠. 이 부러지거나. 그래서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얘기 속 들어가고. 그 암 중에서 가장 싸고 좋은 게 스틸이에요. 그렇죠. 네, 탄소광이 제일 좋은데 그 뭐 하부에서 설명하시죠. 네.